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여러 독재자들이 군림하여 자국의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렸던 혹은 타 민족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쳤던 악명 높은 인물들이 있죠. 독재자들은 어떻게 독재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그들이 폭군이 되었는지, 독재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독재자 열전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난 중국의 독재자 마오쩌둥에 이어 이번에는 독재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히틀러의 일대기를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는 사실 하나, 히틀러는 독일인이 아닙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1889년 지금의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인이나 오스트라인이나 같은 게르만족이라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칼같이 구분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히틀러는 독일인이 아니었습니다. 히틀러의 아버지인 알로이스 히틀러도 오스트리아의 공무원이었죠. 아돌프 히틀러는 자신의 아버지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증에 폭력도 행사했다고 하는데 그 때문인지 건강이 좋지 못했던 부친 알로이스 히틀러는 아돌프 히틀러가 10대의 나이였을 때 죽죠. 다만 히틀러는 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어머니 클라라 히틀러는 자식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며 돌보는 것으로 유명했다죠. 하지만 클라라 히틀러 역시 히틀러가 20살이 되기 전 10대였던 시절에 병사합니다. 여담으로 히틀러 가족에게 가족 전체를 돌보는 가족 주치의가 있었는데 이 주치의가 유대인이었다죠. 두 부모를 일찍 여인 히틀러였지만 아버지가 공무원이었던 덕에 연금이 나와서 생계가 마냥 어렵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폭력적인 아버지 때문인지 의외로 말수가 적고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집중력이 다른 또래보다 떨어져서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습니다. 다만 책이란 책은 다 읽는 독서광이었다고 하죠. 청년 시절의 히틀러는 빈 시절의 히틀러와 민헨 시절의 히틀러로 구분합니다. 히틀러는 16살 때 오스트리아의 수도였던 빈으로 유학을 왔는데 당시 빈은 유럽 내에서도 알아주는 예술과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예술과 철학의 도시에 큰 감화를 받은 히틀러는 그림에 빠져 미대 진학을 희망했습니다. 히틀러가 그림 그리던 미대생 출신이라는 건 유명하죠.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미대생은 아니고 미대 지망생이었습니다. 미대에 진학하고자 했으나 번번이 떨어졌고 끝내 미대에 들어가지 못했죠. 미대에 들어가기 위해 히틀러가 빈에 있으면서 그린 그림이 1000여 점이 넘었다고 히틀러는 회고합니다. 히틀러는 수채화와 유화를 가리지 않았지만 주로 그가 그린 그림은 풍경화였습니다. 인물을 그린 그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미대의 교장도 히틀러가 떨어진 이유를 두고 그림 같지 않고 건축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미술평론가들이 히틀러의 악행은 제쳐두고 오로지 작품만 두고 본다고 해도 히틀러의 그림 실력은 딱 미대 지망생을 꿈꾸는 10대 학생의 평범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높이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누구보다 그림을 좋아했지만 실력은 뒷받침해주질 않았죠. 더군다나 히틀러의 그림 취향은 그가 살고 있던 20세기 기준에서는 다소 유행이 진한 그림이었습니다. 20세기 예술과 철학의 중심지였던 빈에서는 예술에 대한 미학적 접근과 도전을 중요시 여기는 모더니즘이 크게 유행을 했지만 히틀러의 그림 취향은 풍경화만 그린 것에서 알 수 있듯 19세기에 유행했던 낭만주의에 쏠려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아름다운 것, 멋있는 것, 낭만적인 것을 추구했고 그러한 것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의 조각상들을 또 유난히 좋아했다죠. 이런 젊은 시절 기억 때문인지 히틀러는 평생 모더니즘 예술을 혐오하며 나중 일이지만 나치 집권기에는 모더니즘을 퇴폐미술이라 폄하하였습니다. 미대에 진학에는 실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히틀러가 생계를 위하여 엽서 그림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건 정말 잘 팔렸다고 합니다. 1913년 그의 나이 24살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에서 나와 독일 제국의 린헨으로 갑니다. 이유는 군에 입대해야 해서 병역을 피하고자 독일로 탈출한 겁니다. 당연하게도 오스트리아 당국은 민헨까지 와서 병역을 기피하려고 했던 히틀러를 잡아가려고 했지만 히틀러는 자신은 병약하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정말로 군입대를 싫어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군의 군인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빈에 있던 시절 낭만주의와 고전주의의 예술을 접한 히틀러는 오스트리아는 너무 작은 나라고 독일이야말로 대제국이라 느껴 스스로를 오스트리아인이 아닌 독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민헨에 오고 바로 다음 해였던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히틀러는 곧바로 독일군의 군인이 되겠다며 자원입대를 했죠. 1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는 기나긴 참호전이 전개되었던 서부전선에 배치된 통신병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참호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이프르 전투에 투입되었는데 전투 후 통신병으로서 2급 훈장까지 받을 정도로 활약합니다. 전쟁 말기에는 1급 훈장까지 받죠. 한 번은 히틀러가 전투 도중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영국군을 만났는데 이 영국군은 죽어가는 히틀러가 불쌍해서 그냥 살려주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영국군의 이름은 헨리 텐디라고 별명이 히틀러를 쏘지 않은 남자죠. 전쟁 말기에는 히틀러가 독가스 소량을 마시면서 후방으로 배치되었고 그 사이에 독일 제국은 내부 봉기로 무너지고 1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하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독일 제국 와해 후 독일에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섰죠. 전쟁 종료 후 히틀러는 뮌헨으로 돌아옵니다. 히틀러는 그토록 자신이 동경하고 선망했던 독일이었던 만큼 이 독일의 패전은 히틀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역사학자들은 타 민족에 대한 히틀러의 이 배척주의나 증오심이 1차 세계대전 이후 증폭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히틀러가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걷기 시작하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전에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즉 바이마르 공화국의 극심한 혼란상을 먼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패전국인 독일에 대한 처우는 1919년 6월 반포된 베르사유 조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독일이 져야 할 책임이 굉장히 많았는데, 주요 골자만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전범 800명 재판, 20년 안에 전쟁 배상금 1320억 마르크를 금으로 갚을 것, 군대 규모 제한, 영토 상실, 경제 제한 및 무역권 제한 등이 있었습니다. 독일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당해도 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같이 정말 빡세긴 빡센 조항이었습니다. 전범 재판과 군대 규모 제한이야 당연하다지만 1320억 마르크는 당시 독일로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당대 네노라 하는 영국의 최대 경제학자들이 영국 의회에서 제안한 배상금은, 그러니까 독일이 배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영국의 손해를 보지 않는 배상금의 총액은 100억이었는데 영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는 독일에게 무려 1320억을 요구한 겁니다. 특히 영국의 경제학자 존 케인스는 협상국들의 강도 높은 독일 배상금에 분노를 했습니다. 독일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배상금을 지불하게 하는 것은 유럽 전체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때 미국이 나섭니다. 미국은 독일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신 현물로 많이 가져가긴 했는데 미국은 독일이 완전 망하는 것만은 막으려고 했습니다. 독일이 망하는 게 미국의 절대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동안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차관을 빌려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그 차관을 미국에 갚아야 하는데 독일로부터 받은 전쟁 배상금으로 갚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막대한 전쟁 배상금으로 인해 독일이 갚지 못할 상황이 오자 영국과 프랑스도 미국에게 빌린 차관을 갚을 수 없는 실정이었죠. 그래서 우선 독일이 전쟁 배상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일단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은 화폐를 무한정 찍어서 전쟁 배상금을 갚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화폐를 무한정 찍어내는 건 최악의 결과만 초래하죠. 독일에선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찾아와 화폐 가치가 말 그대로 종이 쪼가리가 되었고, 독일 경제가 마비되는 상황에 더더욱 전쟁 배상금을 갚을 수 없는 지경이 되죠. 독일의 경제 마비가 결코 영국에게도 이득이 아니라 1922년 영국도 전쟁 배상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만 프랑스는 달랐습니다. 전쟁으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본 게 프랑스였거든요. 프랑스는 배상금을 못 받는다면 영토라도 빼앗겠다며 1923년 독일의 최대 공업지대였던 루르 지방을 강제 점령하기도 합니다. 미국과 영국이 프랑스를 강력하게 규탄하자 프랑스는 아무런 소득 없이 루르 점령을 풀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배상위원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 배상위원회는 미국이 주도했는데 미국 대표로 참석한 재무장관 찰스 도스가 본인의 계획을 강력하게 밀어붙여 1924년 미국 도스 재무장관의 계획안, 이름명 도스안이 발표됩니다. 내용은 독일이 프랑스에게 무조건 전쟁 배상금을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단 지금 독일은 그럴 능력이 안 되니 독일이 전쟁 배상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독일의 경제를 살려준다는 게 도스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독일에게 경제를 회복하려며 차관을 빌려주었고 프랑스도 채권을 발행해주기로 합니다. 1929년 다시 한번 배상위원회가 열렸고 미국의 금융가 오웬 영의 주도로 오웬 영의 계획안인 이른바 영안이 선고되었습니다. 영안에 따라 바이마르 공화국은 1120억 마르크를 59년간 할부로 갚기로 하였죠. 도스안과 영안으로 독일의 숨통이 트이기 전까지 독일은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와 사회가 마비되었고 치안도 엉망이었고 이제 갓 수립된 공화국 정권도 어리숙했고, 이러니 독일의 사회주의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안 있어 히틀러는 독일 노동자당에 입당하면서 정치인이 됩니다. 독일 노동자당은 1919년 안튼 드렉슬러가 창당한 정당으로 당명에 노동자가 들어가긴 하지만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반유대주의와 범게르만주의를 주장하던 극우 민족주의 정당이었습니다. 이 정당의 사상이 독일을 우상하던 히틀러의 관심을 끌었고 히틀러가 독일 노동자당에 들어간 거죠. 독일 노동자당 당원이 된 히틀러는 예전에 그 소심한 성격은 다 어디 가고 군 경험과 1차 세계대전 패배에 대한 충격을 겪은 후에 히틀러는 공격적이고 강렬한 연설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히틀러는 금세 독일 노동자당의 간부가 되었고 히틀러는 당명을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으로 바꾸었습니다. 독일어로 하면 나치오날소치알레스테 도이체 아르바이트 파르타이이고 줄여서 나치라고 했죠. 1921년 히틀러는 나치당의 당수가 되어 국제사회가 규정한 베르사유 조약의 철폐와 반유대주의, 범게르만주의,
독일 제일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당시 독일 사회가 워낙 어수선하고 혼란스럽다 보니 많은 독일인들은 히틀러의 연설과 나치당의 강령에 쉽게 선동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치의 상징 표시인 하켄크로이츠도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한 번은 히틀러가 당의 간부들에게 이 나치당의 상징 표시를 만들게 아이디어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한때 미대 지망생을 꿈꾸었고 그림 엽서로 돈 꽤나 벌었던 히틀러는 본인이 직접 상징 표시를 만들었는데 빨강색 배경으로 흰색 원을 그리고 그 안에 검은색 게르만의 고대 문자와 비슷한 문양을 그려넣어 하켄크로이츠를 완성했죠. 히틀러의 나치당이 이 하켄크로이츠를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이 문양이 정말로 나치가 최초로 사용한 표시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 문양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비슷하게나마 사용하던 그림이었습니다. 원래는 태양을 상징하는 문양이었다죠. 히틀러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즉 나치당의 당수가 되면서 이 교류한 사람들이 훗날 나치 집권기의 주요 간부들이 됩니다. 먼저 훗날 아우슈비츠의 악마로 군림하는 루돌프 헤스가 있었습니다. 루돌프 헤스는 1차 세계전 당시 군인이기는 했으나 전후 깡패가 되어 조폭을 이끌었는데 1922년 히틀러의 연설을 듣고 큰 충격을 먹어 그대로 독일 노동자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깡패 버릇 어디 안 간다고 루돌프 헤스는 당에 들어가서도 계속 조폭을 이끌었는데 단 이제 당원이 되었기에 루돌프 헤스는 정치 깡패를 자처했고 히틀러의 해결사 노릇을 도맡았습니다. 다음은 훗날 히틀러의 후계자로 지목되고 독일군 전체를 이끄는 독일군 원수로 거듭났던 헤르만 괴링입니다. 괴링은 독일 육사를 졸업한 정석 군인이었고 아직은 독일군에 공군이 없던 시절 육군 항공대 소속의 에이스 파일럿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엄청난 활약상을 선보이며 훈장도 받았던 전투기 파일럿이었죠. 하지만 독일이 패전하자 스스로 제대를 했고 미넨에서 대학교를 다시 다니며 역사를 공부하는데 역시 히틀러의 연설을 듣고 독일 노동자당에 입당합니다. 확실히 엘리트 출신이라 그런지 히틀러는 괴링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면서 언제나 곁에 두었고 괴링은 금세 히틀러의 오른팔이 되었죠. 훗날 나치 집권기 때 독일의 군사적 업무를 총괄하게 된답니다. 다음은 선전운동의 대가 괴벨스입니다. 역시 많이 들어보셨죠? 괴링이 군사적 엘리트였다면 괴벨스는 학문적 엘리트였습니다. 독일어, 역사, 문학 등의 특기 두각을 보였으며 학창시절 성적이 항상 상위권이었다죠. 대학교는 본대학교,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민헨대학교,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등을 다녔는데 전부 전공은 문학이었으며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는 박사까지 땄죠. 괴벨스의 나치당 입당은 다소 늦은 편이었습니다. 추후에 이야기하겠지만 히틀러가 폭동을 일으킨 이후에 나치당에 가입했죠. 다음 소개해드릴 히틀러의 사람은 히틀러의 개인 비서였던 마르틴 보어만입니다. 마르틴 보어만은 정말 간이고 쓸기고 다 내놓을 줄 아는 히틀러의 충실한 개였으며 각종 히틀러의 부정적 재산을 관리해 주었죠. 나중에는 히틀러에 이어 나치당의 3대 당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히틀러의 사람은 훗날 SS 친위대의 리더가 되는 하인리히 힘러입니다. 별명은 학살자. 하인리히 힘러는 대학에서 농업을 공부하고 아버지와 함께 양계장을 운영하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역시 극심한 독일의 사회상에서 독일 제일주의 사상을 갖게 되었고 나치당에 입당한 후 나치당이 운영하던 돌격대의 대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인리히 힘러는 훗날 2차 세계대전에서 대규모 학살을 밥 먹듯 하고 다니던 끔찍한 악마이기도 했죠. 1922년 10월 이탈리아에서 나치당과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던 파시스트 당의 무솔리니가 검은 셔츠단을 이끌고 로마로 진군해 정권을 잡으면서 쿠데타에 성공합니다. 이는 히틀러에게 엄청난 영향과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도 쿠데타를 일으키기로 합니다. 더군다나 1923년 1월에는 전쟁 배상금에 불만을 품은 프랑스가 독일 최대 공업지대인 루르 지방을 점령하면서 독일인들의 공분이 치솟을 때였거든요. 나치당은 이미 괴링의 주도로 돌격대라는 무장단체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나치당 외에 다른 극우 정당들과 연합하여 1923년 11월 9일 뮌헨의 어느 한 맥주홀에서 뮌헨과 바이에른주의 주요 관료들이 독일의 11월 혁명 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그때 히틀러가 나치당의 돌격대를 맥주홀로 투입시켜서 관료들을 납치하였고 히틀러는 뮌헨이 속해 있는 바이에른 주 정부를 장악하기로 합니다. 이 사건을 뮌헨 폭동 혹은 맥주홀 폭동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폭동엔 1차 세계대전 당시 명장으로 이름을 날린 루덴도르프도 참여하였죠. 하지만 어떻게 빠져나온 바이에른 주의 관료 3인이 바이에른의 군부대와 경찰 병력을 데리고 와 뮌헨으로 돌아왔으며 그저 무장단체에 불과했던 나치당의 돌격대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나치당 주요 간부진이 체포되었고 히틀러도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뮌헨 폭동은 대실패였죠. 체포된 히틀러는 란스베르크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히틀러는 자서전
결정전을 집필하니 바로 나이투쟁이죠. 웃긴 건 뮌헨 폭동 자체는 실패했지만 히틀러 개인에게 봤을 땐 그의 인생에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히틀러나 나치당이 뮌헨에서나 유명했지 독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많은 극우 정당 중 하나에 불과했죠. 하지만 뮌헨 폭동을 기점으로 히틀러의 이름이 독일 전역에 퍼졌고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한 독일인들의 불신이 강했고 또 독일 경제 마비로 인해 극우 민족주의 세상이 팽배해 있던 독일 여론은 히틀러가 잘했고 정부가 무너난 건 맞다는 분위기가 막 퍼집니다. 1924년 2월부터 히틀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는데 심지어 재판부에서도 극우 인사들이 많아서 히틀러는 쿠데타를 일으켰음에도 징역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뮌헨 폭동의 실패로 나치당 자체는 거의 와해되다시피 했습니다. 출소 후 히틀러는 다시금 나치당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지만 예전만 같지 않았죠. 더군다나 1차 세계대전 이후 혼란스러웠던 독일의 상황은 1924년 정도가 되면서부터 많이 안정화되어 갔습니다. 우선 1923년 말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렌텐마르크라는 화폐를 새로 발행해 화폐 개혁을 단행했는데 개혁에 성공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1924년에는 미국 재무장관 찰스 도스의 도스안을 국제적으로 통과시키면서 세계 강국들이 독일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합의, 미국과 영국이 독일에게 경제를 회복하려면 차관을 빌려주었고 프랑스도 채권을 발행해주기로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독일의 경제는 안정화되고 회복되었습니다. 5년 후에는 미국의 금융과 오웬 영해의 주도로 영안이 통과되며 독일이 갚아야 하는 전쟁 배상금도 줄게 되고 말이죠. 물가가 잡히고 실업이 크게 해결이 되면서 독일은 20년대에 점점 경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니 독일의 산업이 부흥하고 이란의 해외 투자금이 독일로 들어오고 독일의 기업들이 각종 기술들을 혁신해가면서 회복 수준이 아니라 고공 성장을 하고 있었죠. 이에 따라 독일 전체적으로 팽배해 있었던 극단적 사상을 가진 정당들도 세력이 예전 같지 않았고요. 자, 그런데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이 벌어지면서 미국의 경제가 붕괴되고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거의 모든 강대국들이 미국 경제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무너지자 도미노처럼 유럽의 국가들도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세계 대공황이 발발한 거죠. 그간 독일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건 1924년 이후 독일로 들어오던 미국의 차관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차관이 뚝 끊기자 독일의 경제는 다시 휘청거리게 되죠. 기업들이 다시 도산하기 시작했고 도산하지 않더라도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실업률은 갈수록 상승해 1932년에는 35에서 40% 실업률을 찍습니다. 경제 회복을 한 지 채 10년도 안 된 시점에서 독일인들은 1차 세계대전 직후 그때 그 경제마비에 엄청난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고 다시금 극단적 사상들이 팽배해지기 시작합니다. 힌덴부르크 대통령도 뭘 어쩌지 못하고 있었고 그간 바이마르 공화국을 주로 이끌고 오던 게 중도 좌파에 해당하는 사회민주당이었기에 독일 사회가 다시 혼란스러워지자 독일인들은 극우적 성향을 띠기 시작하고 히틀러는 이 기회를 잡기로 하였죠. 더군다나 히틀러와 나치당은 이전 뮌헨 폭동으로 이미 그 이름들이 독일 전역에 알려져 있었고 히틀러와 나치당의 지지도가 급상승합니다. 히틀러는 가는 곳마다 공격적인 연설을 하며 극단적 민족주의로 독일인들의 환심을 사는 데 성공했죠. 이때 나치당의 선전국장이었던 괴벨스도 신들린 선전으로 나치당을 홍보했고 어느덧 나치당의 당원이 20만 명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1932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이 어마어마한 인기에 힘입어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로 하죠. 히틀러의 상대는 재선에 도전하던 힌덴부르크 대통령이었습니다. 대선의 승자는 힌덴부르크가 득표율 53%를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하였고 히틀러는 낙선합니다. 비록 히틀러가 낙선하기는 했지만 힌덴부르크의 득표율 53%는 과반수를 겨우 넘은 것이었으며 히틀러의 득표율은 36%로 그간 바이마르 공화국을 이끌어오던 건 중도 세력이었으나 이렇게 극단적 사상을 가진 정당이 무려 36%의 득표율을 받은 것도 엄청난 일이었으며 히틀러와 나치당에 대한 독일의 입지가 매우 높아졌음을 시사하는 수치였죠. 1932년에는 대선 이후 총선도 같이 있었습니다. 1932년 7월 총선이 치러지는데 비록 대선에서는 히틀러가 낙선했지만 총선에서는 나치당이 무려 득표율 37%에 해당하는 230석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의원을 배출한 제1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을 많이 배출한 정당 사회민주당의 경우 득표율이 21%고 의석수가 133석으로 제1정당인 나치당의 의석수와 두 번째 정당에 대한 사회민주당 의석수가 100석이나 차이가 나는 나치당의 압도적인 승리였죠. 다만 과반수 이상이 아니어서 연립정부를 만들어야 했는데 비록 나치당이 가장 많은 의석수를 확보한 제1정당이 되었으나 나치당이 극우정당이기에 다른 중도좌파 정당과 극좌 정당에 해당하는 정당들이 나치당과의 연립정부 만드는 것을 거부하면서 결국 총선을 다시 치르기로 합니다. 1932년 11월 총선 결과 나치당은 득표율 33%에 의석수 196석으로 7월 총선보다는 낮은 수치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가장 많은 득표율
결과 가장 많은 의석수를 확보한 제1정당이었습니다. 문제는 제1정당인 나치당이 이번에도 또 과반수 이상이 되지를 못해서 내가 꾸리는 것이 어려워진 겁니다. 이럼 대통령인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좀 나서줘야 했습니다.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히틀러의 과도한 극단적 사상을 항상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전 총리였던 프랑츠 폰 파펜이 힌덴부르크 대통령에게 히틀러를 길들이면 그만이라고, 차라리 히틀러의 인기에 힘입어 정부에 대한 지지도를 올리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1933년 1월 히틀러를 바이마르 공화국의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마침내 민헨의 히틀러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수도 베를린으로 입성하였던 거죠. 하지만 두 번의 총선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 나치당이 언제나 가장 많은 득표를 받았지만 계속 과반수를 넘지 못했고, 뭔가 히틀러는 한 방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필 그 시점에 히틀러에게 기회가 찾아오죠. 1933년 2월 27일 베를린에 있던 독일 국회의사당에 화재가 발생하여 국회의사당 건물이 전소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나치당은 조사 후 방화범은 공산주의였다고 밝히면서 힌덴부르크 대통령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치당의 군사조직이었던 돌격대와 뮌헨 폭동 이후 히틀러의 경호부대였던 나치 친위대가 독일 공산당을 포함해 극좌 정당 간부들을 전부 체포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극좌 정당을 마비시켜 놓은 상태에서 히틀러는 의회를 해산시켰고 다시 총선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1933년 3월 총선의 결과는 역대급 기록이었습니다. 나치당의 득표율 무려 43%라는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288석의 의석수를 확보했죠. 다만 여전히 과반수를 넘지 못하자 나치당은 다른 보수구구 정당이었던 독일 국가인민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수립하기로 합니다. 중도 좌파에서는 반발에 나섰으나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 이후로 좌파들의 입지가 말이 아니었죠. 이로써 히틀러와 나치당은 각각 행정부 내각과 입법부 의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히틀러와 나치당은 공권력을 더 강화하여 독재체제를 구축하고자 총선이 끝나고 한 달 후 1933년 4월 게슈타포라는 비밀 경찰 조직을 창설합니다. 비밀 경찰 조직이라면 어쨌든 국가 소속이어야 하거늘 게슈타포는 나치당 내 히틀러의 경호 조직이었던 친위대 SS에 소속이 되었죠. 나치당은 야당이었던 사회민주당을 불법화시켰고 얼마 안 있어 히틀러 총리는 나치당을 제외하고는 다른 정당들을 전부 해산시켜버렸습니다. 나치당이 완전한 일당 독재체제를 수립한 1933년부터는 나치 독일이라고 말하죠. 히틀러를 길들이기로 했던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오히려 자기가 히틀러한테 길들여져 히틀러가 하자는 대로 하는 뻐꾸기에 불과했죠. 이렇게 커져버린 나치당이었는데 당이 확 확장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당의 규모가 작을 때는 당원들의 충성심을 의심할 여지가 적지만 당의 규모가 확 커지면 충성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죠. 나치당의 당원들이 사상적으로는 히틀러와 같은 사상이라고 할지언정 히틀러 개인에게 충성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히틀러에게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사상이라고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히틀러와 부딪히던 나치 당원들도 있었고요. 히틀러의 나치당에는 당에서 운영하는 군사 조직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먼저 나치당 초기부터 운영해왔던 SA라고 불리던 돌격대가 있었습니다. 뮌헨 폭동 당시 투입되었던 무장단체였죠. 그리고 뮌헨 폭동 이후 히틀러가 징역살이를 하고 출소하고 나서 다시 나치당을 규합할 때 새롭게 자신의 신변 경호를 위해 만든 SS 친위대가 있었죠. SS 친위대의 경우 대부분이 히틀러 개인에게 충성하는 집단이었습니다. 다만 나치당 초기부터 함께해온 SA 돌격대의 경우 나치당의 집권에 따라 가치 규모가 매우 비대해져서 사실상 독일의 경찰보다 더 큰 조직이었고 히틀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조직이 아닐 정도로 커버렸던 거죠. 예전부터 SA 돌격대의 성장을 경계했던 히틀러는 충북 중 한 명인 에른스트 램을 돌격대의 사령관으로 임명했으나 오히려 에른스트 램은 돌격대의 사령관으로 히틀러에게 알게 모르게 대들거나 경찰력을 바보로 만들고 독일의 치안을 제멋대로 주무르는 등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며 히틀러의 심기를 건드렸죠. 심지어 에른스트 램은 독일 민족주의 면에서는 히틀러와 동일한 사상을 가졌으나 좌파적 성향도 띄었기에 나치당 내 좌파적 성향을 띠는 당원들은 SA 돌격대의 사령관 에른스트 램을 구심점으로 모이기 시작했죠. SA 돌격대의 규모는 무려 200만 명이었고 에른스트 램은 SA 돌격대를 독일 군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나치 독일의 군권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독일의 국방부 장관이 히틀러를 찾아와 이건 아니지 않냐고 항의했고 히틀러는 더 이상 에른스트 램의 제멋대로를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1934년 6월 28일 히틀러는 에른스트 램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할 이야기가 있으니 SA 돌격대의 주요 지휘관들을 모아 뮌헨 바트비제에 있는 숙소로 모이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있겠거니 싶었던 에른스트 램은 6월 30일 SA 돌격대 지휘관들을 데리고 뮌헨 바트비제에 모이자 히틀러는 SS 친위대 수천 명을 풀어 숙소를 습격한 후 에른스트 램을 포함해 SA 돌격대 지휘관들을 전부 체포해버렸습니다. 히틀러는 에른스트 램이 쿠데타를 모의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에른스트 램을 포함한 SA 돌격대 지휘관들을 모두
숙청해버렸습니다. 에른스트 램은 사살당했죠. 이 히틀러의 친위 쿠데타를 장검의 밤이라고 한답니다. 히틀러는 사건을 더욱 확대하여 SA 돌격대와 아무런 연고가 없어도 히틀러나 나치당에 반하는 세력들을 모두 잡아들였죠. SA 돌격대는 해산되지 않았지만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했고, 나치당의 군사무장단체로는 히틀러에게 충성심이 강한 SS 친위대가 독점하였죠. 참고로 에른스트 램은 동성애자였는데요. 히틀러가 에른스트 램을 사살하면서 SS 친위대를 풀어 전국의 동성애자들도 전부 체포해버렸습니다. 1934년 8월 2일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사망했습니다. 힌덴부르크의 임종 순간에 히틀러가 찾아왔는데, 힌덴부르크는 히틀러를 보고 비렐름이스로 착각했다고 하죠. 그리고 히틀러를 향해 황제 폐하라 부르며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힌덴부르크 대통령의 죽음으로 국가의 수상은 총리였던 히틀러가 대통령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자신은 총리도 아니고 대통령 대행도 아니라면서, 아니 자신은 총리인 동시에 대통령을 겸하겠다며 퓨러라는 직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스스로 퓨러가 되었는데, 동양권에서는 퓨러를 총통이라 번역하고, 그래서 히틀러 총통이라고 부르죠. 이로써 히틀러는 나치 독일에서 가장 높은 자로 군림합니다. 독재자로서 독재 권력을 오래 누리고 자신의 사상을 획일화하려면 사실 젊은 세대까지 포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판의 가장 주도적인 기성세대만 포섭해봤자 정치와 사회라는 건 세대 교체가 되는 법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를 아우를 필요가 있었는데, 히틀러의 나치당은 아예 10대들부터 세뇌시키기로 합니다. 나치당은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히틀러 유겐트라는 조직을 꾸려 나치즘을 세뇌시켰고, 히틀러 유겐트는 남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사회주의 여성동맹이라는 여성 나치 단체를 만들어서 여성들까지도 나치화시켰죠. 그리고 나치당의 선전부장이었던 괴벨스는 어마어마한 프로파간다를 통해 독일 전 국민들을 상대로 나치즘을 세뇌시켰습니다. 괴벨스는 언론부터 통폐합하여 나치당의 스피커 역할 정도만 하게 했고, 괴벨스는 거의 한 가구당 라디오 한 대씩을 다 보급하면서 라디오를 통해서 독일인들의 위대함과 나치당이 독일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선전 활동을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치 체제를 찬양하고 반유대인 정서를 부추기는 프로파간다 영화 1361편을 제작하기도 했죠. 온 독일인이 히틀러와 나치당을 찬양했고, 다같이 한쪽 팔을 높이 들어 하일 히틀러를 제창했습니다. 비로소 완벽한 독재자로 군림한 히틀러는 본격적으로 유대인 탄압과 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죠.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